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이스크 잠깐 벗고 해도 되나요?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부터 이쪽에서 손해평가사 강의를 맡게 된 박승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다들 7회에 합격할 수 있게 제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 한 5분 정도 하고 제가 지난 강의가 좀 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어떻게 공부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단시간 내에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서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부분 다 아시는 부분이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손해평가사를 시험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이제 처음 이런 강단에 서보니까 제가 만약에 더듬거나 떨거나 하면 그거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 성격이 좀 급해서 말을 빨리 하다 보면 더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다 보면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서 그런 부분들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으세요. 아마 제가 더듬고 하는 부분이 많을 거니까 그만큼 중요한 얘기 많이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십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같이 공부하는 남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혹시 유튜브에서 저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5회 낙방, 6회 합격을 했기 때문에 2년간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어떤 게 필요하고 이제 업무방어서가 개정된 이 시점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제가 수요일 날 업무방어서가 개정됐지만 그것들 다 벌써 반영을 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들인지는 이 과목 시간에 또 다시 처음부터 한번 또 개정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 과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1차 과목이 실질적으로 다 얘기 들어보면 한 달만 공부해도 된다. 2주만 공부해도 된다. 근데 막상 교재를 보면 너무 두꺼워요. 진짜 너무 두꺼운데 사실 1과목, 2과목은 제가 저기 프린트 해준 그 얇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보시면 합격하세요. 1과목, 2과목 끝났습니다. 1차. 근데 거기에 제가 오늘 2시간 할 내용들이 있어요. 손해평가 요령. 2과목의 40% 정도 차지하는 부분들을 제가 1시간 반 정도 안에 끝낼 거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그 뒤쪽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 테니까 이제 지금은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기 앞서서 2차 위주로 하시되 1차는 그 주도 중요한 부분들 포커스는 뒷부분에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이력이라 양력을 소개하는 거였네요. 저는 지금 3월 10일자로 한국농업재해보험협회 전담지회 소속 손해평가사로 이제 활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은 이제 박승희라고 되어 있네요.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 시험은 이 90분 동안에 문제 푸는 거 다 아시죠? 총 75문항을 푸는 건데 실질적으로 1과목과 2과목은 기존에 저희 드린 자료만 다 보시면 80점씩 다 맞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재배학이나 좀 유능하신 그 분이 계시더라고요. 잘 가르치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의 자료를 통해서 한 60점 정도 맞으시면 그래도 평균 한 70점 정도 되니까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다음 2과목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은 이 책을 보니까 앞부분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과목에 대한 상법 보험표는 이 통칙 부분이랑 손해평가 부분으로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이 계약 관리를 2시간 안에 끝낼 거면 2시간 안에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을 2시간 안에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법도 2시간 안에 끝낼 거고 지금 이 두 가지 부분을 2시간에 할 거고요. 손해평가 요령 발표를 이제 오늘 할 겁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하시는 방법들이나 포인트들을 말씀드릴 거니까 그 나머지 시간들을 이제 본인들이 활용하셔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또 공부하셔야 될 건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너무 어렵게 공부하시면 시간만 너무 허비하시는 거니까 꼭 합격할 수 있게만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먼저 하는 우선순위라고 하면 지금 2차하고 관련되어 있는 과목이 이 재배학, 지금 재배학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도
연관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 재배학 공부랑 그 다음에 이 손해평가 요령과 이 별표 부분을 지금 시점에 하시고 4월이나 5월 되셨을 때 나머지 부분 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그런데 아직 1차 시험도 안 봤는데 2차 공부하는데 두려움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들은 단시간 내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 자신한테 내가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또 저는 2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 경험자가 말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믿어주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과정은 하나, 둘, 셋, 4개니까 한 4주 정도 제가 이제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씩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안에 제가 마스터를 시켜 드릴 거니까 오늘은 이거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해서 농업재해보험 법령을 이제 끝낼 거고 그 다음 주에부터는 해서 이 부분들을 해서 다 한 달 안에 이거 과정들 다 끝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은 조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갔고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 관련된 것들도 드릴 거예요. 이 교재가 참 좋은데 너무 두껍다 보니까 이걸 한 번 다 보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2차까지 병행해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과목, 2과목은 이 법조항, 1과목에서 50개 조항밖에 안 돼요. 2과목도 약 한 80개 조항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나 그런 것들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교재가 두꺼워졌던 것 뿐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들은 제가 이 과목에 있던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아무튼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수업을 하셨던 분의 커리큘럼을 제가 가져다 썼습니다. 제가 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보니까 1월달, 2월달에는 1차 기본과정을 하셨다고 하셨고 3월, 4월에는 1차 중급과정을 한다고 하고 5월부터 해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풀이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 왔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부터 한 4월 중순까지 1과목, 2과목에 대한 것들 다 끝낼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 2주나 3주 정도 해서 기출문제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뒤에 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좀 포커스 되는 것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남은 기출문제들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항상 1과목, 2과목은 법 조문과 연관성 있게 보셔야 되지 이거를 해석해 놓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가져다가 보시는 거는 진짜 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손해평가 시험을 공부하고 단기간 내에 그걸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5월 달에는 1차 기출이나 뭐 모의고사 풀이 과정이 있다고 하면 학원과 협의하거나 이제 수험생분들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1과목 같은 경우는 손해사정사에서 지금 43회차까지 기출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판례나 그 다음에 관계없는 부분들은 제하고 좀 쉬운 부분들만 가져다가 예상 문제로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과거에 제대로 된 수험서도 없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뭐라고 해야 되지? 문제집도 사실 없어야 돼. 다 임의적으로 만들고 짜집게 하다 보니까 없는데 국가에서 만들었던 기출문제들은 이미 공인이 돼서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도 많이 보실 건 없으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손해사정사에서 나왔던 보험계약론인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판례나 또 어려운 용어들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통해서 예상 문제로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들은 4월 중순이나 5월 초에 그런 것들 이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법조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을 제가 다 해서 제공해 드렸으니까요. 또 그 부분도 지금 저 법조항들도 칼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부원장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칼라 프린터로 좀 프린터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파란색도 있고 뭐 빨간색도 있고 그래요. 눈에 좀 시각적으로 잘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흑백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기출문제나 관련 법조항 같은 경우도 법에 대한 해석이나 또 부연 설명, 추가적인 설명들은 너무 보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래서 첫 시간은 이제 이걸로 해서 아마 이제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 또 아는 한도 안에서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손해평가사 1차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가 사실 이 교재를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다른 학원이나 그런 것보다는 제가 다 자료를 만들고, 제가 다 정리를 해서 1차, 2차를 다 만들어 놔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만의 좀 그런 고집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페이지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오늘 할 부분들은 손해평가사 1차에서 이 과목 중에서 농업재해보험법 중에서도 그 뒤에 있는 손해평가 요령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관련된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프린트해 드렸던 이 자료를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지금 약 한 4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결국 법조항은 17개 조항밖에 되지 않아요. 17개 조항밖에 안 되는데, 이 교재에서는 한 100여 페이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17개 조항 중에서 또 제가 또 그나마 기출이 더 많이 되고 그런 부분들 엄선해서 한번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는 거는 맞춰서 가시되, 남은 시간에는 이 이외의 법조항, 법조문을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회부터 6회까지 매년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들이 어려워요.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기출문제를 보면 뭐였냐면 결국은 뭐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아니면 또는 농업재해보험이란 농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 기출문제에서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X로 쳐놨던 거는 틀린 걸 찾는 문제였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시험 출제를 법조항에서 이 법조항을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법조항을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안에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해놓은 게 뭐냐면 이 O 부분이랑 X 부분을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러니까 법조항을 그대로 써놓은 것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이제 틀리게 내려면 어느 부분을 틀리게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면 공부가 더 되고 또 쉽게 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기출문제 6개에 나와 있던 대부분들의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조항을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사실 손해평가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손해평가인도 될 수가 있고 손해평가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가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조항에 그 3개에 대해서 1인 이상, 5인 이내로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손해평가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요. 손해평가사도 될 수도 있고 손해사정사, 이 3가지에 대한 사람들이 손해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먼저 여기서 손해평가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그 농구먼이나 그런 데서 재해보험 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말 그대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뭐 농사를 5년 이상 지었거나 어떤 교육에 몇 년 동안 담았거나 공무원으로서 어떤 지위가 있었거나 그러한 어떠한 기간에 따른 자격 조건이 되면 그냥 위촉을 해주는 그런 사유가 하나 있었고,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처럼 그다음에 저처럼 시험을 통과해서 이 시험에 합격한 자가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손해사정사는 여기 추가가 되어 있지만 따로 이 법조항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손해평가사에 대한 시험이니까 손해사정사는 또 손해사정사 파트에 있잖아요. 단지 손해사정사도 이것들은 가능하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 손해평가 보조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보조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들의 보조인이라는 부분들. 저희가 뭐 혹시 부동산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를 보조해주는 뭐 실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계약서를 못 쓰고 하는 부분들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격이 없지만 그분들을 이제 보조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주체는 아니지만 단순히 보조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이 세 가지 주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사실 평가사는 시험을 합격한 자고,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손해평가인은 상관이 없죠.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어떤 교육에 담아있거나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기간을 하였거나 아무튼 그런 조건을 막 다 갖추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나왔네요. 또 3조. 이것도 1회부터 5회까지, 6회까지 한 4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각각 이 손해평가인이 하는 것들에 대한 업무가 피해가 난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하고 보험 가액 및 손해평가, 어떤 손해평가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평가인은 손해평가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 제가 높아심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저희는 이제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또 강자가 있으면 약자의 또 편의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방어서를 간혹 보다 보면 계약자한테 너무 불리한 조항 아니야?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평가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 과목은 농업재보험법령이에요. 기관이나 그 단체에서 그것들을 법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서 계약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시험을 보는 것도 뭐냐면 저희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험금을 더 주고 피해율을 더 줘야 된다고 저희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시험을 끝날 때까지는 좀 계약자한테 나쁘게 좀 덜 불합리하게 줘도 저희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만들었던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 계약자는 당연히 이쪽에 보험료를 이제 지급하는 거죠. 보험료. 지금 보험회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저희가 하는 일이 이쪽에 대한 대리적인 일이니까 나중에 이 과목을 공부하실 때도 시험 볼 때까지는 보험회사 입장으로 많이 접근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용을 보다 보면 왜 이렇게밖에 피해율을 산정 안 해주지? 왜 이렇게밖에 조건 안 주지?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합격하고 나셔서 이제 논의하시고 저희는 이 회사에서 만든 상품의 내용이 뭐고 이 상품을 가지고 해서 피해율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와 있던 것들도 이러한 손해평가인이나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이 이러한 보험금을 주기 위한 이 피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한 가액이나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 손해평가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은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도 뭐 계약자가 따로 끼어들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어떤 내용들이 있고 장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어떠한 뭐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찍으면 주인공이 됐을 때 그 입장을 어떠한 뭐 불쌍한 사람들, 어떤 계약자를 위한 우리의 선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닌 저희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회사 입장으로 잘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문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피해를 산정할 때도 이거 계약자한테 불리할 것 같아. 그런데 회사는 손해 안 보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보시면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스트레스 안 받고 더 좋으실 수 있으세요. 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제가 2년간 경험을 해봤으니까 많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런 부분 없죠. 그러면 오답으로 나왔던 게 이 보험료의 평가네요. 보험료의 평가. 보험료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하긴 하지만 사실 손해평가인이 하는 분야는 아니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요. 기출문제는. 뭐 어렵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쪽에서는 뭐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열거가 되고 보험가액이나 손해평가할 때는 뭐 어떤 품목마다 어떻게 평가하고 하는 부연적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기출문제는 이것이 아닌 것들이니까 그렇게 어렵게 보지 마시고 접근하실 때도 이런 거 3가지 사항 나오고 나머지는 무엇이 나올지 몰라요. 이제 여기 없는 게 당연히 틀린 답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3가지, 뭐 2가지 나와 있는 것들이 되어 있으면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게 아닌 것들 어차피 그건 틀린 답이니까 뭐라고 내더라도 잘 찾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8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조를 보면 손해평가반 구성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때는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 혹시 6회 시험 보신 분 계시나요? 여기서 재수하신 분 계시나요? 따로 없으시면 이 문제가 6회 15점짜리 문제가 나왔어요. 2차 시험에서요. 2차 시험에서. 그래서 손해평가반 구성하는 게 그때 19번 문제인가로 나왔었는데 15점짜리로 나왔던 것들이니까 아예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차 시험이지만 2차 시험과도 연관성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보시고, 그런데 이 법조항이 뒤에 쪽에 보면 지금 개정된 내용들이랑 어폐가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선 저희가 6월 5일 시험이잖아요. 그때까지만 1차는 또 1차 나름대로에 대해서 또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보니까 손해평가인, 평가사, 손해사정사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벌써 이제 8조까지 갔어요. 근데 17조까지밖에 없습니다. 17조까지밖에 없으니까 또 내용들을 볼 거고, 그 사이에 뭐 4조, 5조 내용들도 중요한 것들이니까 같이 또 참고하시되 그 내용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손해평가반을 할 때 배제해야 된다. 배제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말 그대로 손해평가반을 끼워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평가를 하는데 내가 가입을 했어, 보험 상품을. 그거를 내가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선생님들 거를 보험을 모집을 해줬어. 그런데 내가 모집한 걸 내가 평가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평가를 한다고 하는 건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팔을 안으로 굽고 피해율 조금만 올려주면, 만약에 1억짜리 상품에 가입했는데 피해율 5% 올려주면 500만 원, 10% 올려주면 1000만 원을 더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모집한 것들, 아니면 나랑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가족, 내 형제, 자매가 가입을 했어. 그거를 나한테 맡겨서 내가 평가를 하면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배제를 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을 했어. 말씀드렸던 그런 계약에 대한 것들은 손해평가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2차 과목에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또 뭐냐면 4번부터 쓸게요. 4번부터. 4번은 자기가 평가를 했어요. 자기가 평가했어. 그런데 이게 7조인가 6조에 나와 있는데, 평가를 했는데 계약자가 그 평가 내용에 불만이 있어. 나는 이거 인정하지 못하겠어 하면 재조사를 명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경우에는 일정하게 평가를 잘하고 있는지 검증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검증조사도 회사에서 이제 뽑아요. 평가사들이나 손해사정사를 선출해서 이런 것들 검증조사 할 건데 할 수 있는 분들 이제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자기가 평가했던 것들을 재조사하거나 검증조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2차 관련된 것들이니까 또 뒷시간에 같이 더 하면 바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가입. 근데 보험을 가입한 자가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다 여기도 평가사, 여기도 평가사였어요. 평가사도 농사 지을 수도 있고 평가사도 어떤 과수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전 30일 이내에 서로 상호 손해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내가 너 잘 봐줬으니까 너 나 잘 봐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 가지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는 아닙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이거는 2차 할 때 쓰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출제하고 하는 부분들은 명문에 나와 있는, 조문에 나와 있는 것들만 가져갈 거고, 지금 이 조항들이 새롭게 하나, 두 개 더 늘어났던 거는 2019년, 2020년, 2021년이 되면서 하나씩 나왔고,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이 법령이기 때문에 법령이라는 게 개정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미반영된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업무방어서는 매년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에 대한 약관을 해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 이거에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2차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이건 작성하지 마시고 이 뒤에 있는 두 가지 부분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개념적으로 이해하셨다고 하면 기출문제를 항상 같이 봐주세요. 잠깐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잠깐 좀 더듬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꼭 중요한 거예요. 꼭 암기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맞는 답으로 나왔어요. 아니, 틀린 답이었나? 좀 볼게요. 자기가 모집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이해관계잖아요. 친족이 모집을 했네요. 자기가 가입하거나 모집한 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집한 보험계약이라면 해당자는 그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오케이, 오네요. 만약에 그걸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포인트는 모집과 배제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뭐 가입과 또 배제가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모집이나 가입이 아닌 다른 사유가 나온다고 하면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 저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근데 지문은 길지만 실질적인 포인트는 이제 이 모집을 찾고 배제할지 말지 그런 것들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오답으로 나왔던 거. 손해평가 보조인 5인을 구성한다. 아까 보조인은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지 보조인은 안 됩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입을 했어. 가입 나왔네요. 자기가 가입을 했는데 쭉 해서 손해평가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입했는데 배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시면 되세요. 다 보니까 손해평가반에서 할 때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에 해당한 자를 2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어떻게 보면 1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2인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법조항에선 1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판단하시고 그래서 1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고 2인 이상이라고 하면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래서 법조문을 많이 읽어보아 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도 해설 코멘트가 있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나중에 제가 드리면 만약에 이 문제 안에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 5번 그래서 뭐 블라블라 있는데 이거는 뭐 법조항 뭐 2조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 3조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한 조에서 한 문제가 형성되는 것도 있는데 한 문제에 두 가지 조항이 또 조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해설을 이 법 조문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반복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하냐. 결국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법 조문을 다시 한번 또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신 이제 어떤 게 포인트인지만 딱딱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벌써 12조까지 갔는데 12조에 보니까 이것도 1회부터 6회까지 매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갖다가 얼마나 말장난 하는지 또 보시면 되세요. 자, 보험 목적물이라고 하면 농작물은 농지별, 가축은 개별 가축별입니다. 가축. 이 가축이니까 가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쓴 게 가축이니까 축사별로 이렇게 쓰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벌은 벌통 단위다. 그 다음에 농업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 농업에 대한 시설물이니까 각각에 대한 목적물이 됩니다. 목적물. 사실 이제 농업시설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비가림 시설도 있고 원해 시설도 있고 뭐 해가림 시설도 있고 다양한 시설이 있으니까 그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목적물이 보험 가입을 한다. 이렇게 좀 잘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한번 이것들도 어떻게 나왔는지 단 이 세 줄 가지고 6회 동안에 매년 이제 출제가 됐던 부분들인데 결국에 5를 찾는 거는 이걸 써놨을 건데 분명히 X를 묻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이외에 X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넘기고 보니까 변은 농가별이라고 써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농지별이죠. 근데 또 필지별 다 그럴싸해요. 근데 다 X예요. 가축, 개별 축사별, 가축별인데 축사별이라고 써놓고 벌도 뭐 개체별. 근데 아까 벌통이었죠. 농업시설물 뭐 지번별로 했다든지 아니면 농업시설물을 보험가입 농가별로 했다든지 보험가입 목적물별이잖아요. 근데 흔하게 생각하다 보면 다 그럴싸해 당연히. 그런데 그래서 법 조문을 중심으로 보시되 이걸 또 이렇게 틀리게 했구나. 그 정도만. 어차피 X된 걸 암기할 건 없습니다. X는 암기하시면 머리가 혼란스러우니까 법 조문을 암기하시고 이걸 이렇게 틀리게 했구나. 그렇게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도
개별 또 축사별이네. 개별 목적물별. 아까 전에 가축인데 가축에는 저희가 16개 축종이 이름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소, 돼지, 뭐 말. 그다음에 뭐 오매꽁닭은 관상주를 거칠다. 그다음에 사양, 오토꿀 그런 것도 있거든요. 뒷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이름만 바꾸고 이 내용들을 다시 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축 안에 이 돼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것들만 또 오답으로 처리했으니까 말 그대로 이 돼지에다가 개별 가축별이라고 하면 이제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셨다시피 이거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많이 응용을 한다. 농작물이잖아요. 농작물에다가 포도, 양파, 마늘을 넣고 농지별로 하면 이제 오예요. 그거는. 그렇죠? 많이 응용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농작물이 아닌 다른 것들을 넣었을 때 가축을 넣었다든지 시설을 넣었든지 결국은 우리가 농작물 아니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 농작물과 해당되는 시설, 가축도 이 가축과 해당되는 시설이에요.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세 가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그것들이 각각 명칭들이 시설물에는 시설물 명칭이 들어갈 수 있고 가축에도 가축 이름이 들어갈 수 있고 농작물에는 농작물 이름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응용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이제 충분하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매년 나오니까 아까 한번 보고 이쪽 부분 봤으니까 그래서 또 농업시설물도 보험가입 농가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서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이렇게 내고 있다. 별거 아닌데 그 세 줄 가지고서 이렇게 매년 출제가 됐었습니다. 중간에 또 보니까 농지라 함은 저희가 하나의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필지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블라블라 해서 어떤 하나의 농지로 한다. 그다음에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의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결국에서 여기서는 말하는 거는 저희는 그냥 보험을 가입할 때 그 가입하는 단위가 있을 거예요. 그 가입하는 단위를 그냥 농지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특별하게.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할 때 뭐 몇 제곱미터냐, 뭐 몇 주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농지로서 농지마다 길도 틀릴 거고 면적도 틀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리잖아요. 근데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연속성을 위해서 어떤 물탈이나 이 시설 등을 경계를 두고서 어떤 연속성을 가진 그냥 하나의 농지 그걸 가지고 가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어떤 밭을 가지고 있고 논을 가지고 있는데 각 논마다 각 밭마다 면적이 다 틀려요. 과수원마다도 다 틀려. 대신 그 주인에 대한 경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범위 안에를 하나의 농지로 본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게 이 12조에서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계속 응용을 했어요. 응용을. 6번을 나왔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다는 것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조 내용을 보면 농작물의 보험 가액 및 보험금 산정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지금 이게 과거의 법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지는 되고 있지만 이때 법령이 제시되었을 때 그때 있었던 상품과 관련된 약관으로 만들어졌던 법령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을 위해서 6월 5일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냥 싹 잊어버리시고 어차피 저희는 2차 공부를 해야 되니까 2차와 연결돼서만 공부하시면 되세요. 그래도 기억은 해야 되니까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특정 위험 보험 가액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적과전 종합위험 아니면 특정 위험으로 해서 적과전 상품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특정 위험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저희가 종합위험과 특정 위험으로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게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당연히 종합위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다들 이제 암기 잘 하셨더라고요. 자조화 있잖아요. 자조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 부분들이 종합위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특정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거에는 5종에 대해서만 또 어떨 때는 뭐 7종에 대해서만 어떤 때는 인사모 뭐 8종에 대해서만 각각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특정 위험은 어떤 한정 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특별하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 지금은 없어진 상품이지만 법령이기 때문에 남아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때 특정위험 방식 할 때는 지금 이 두 가지 상품이 있어요. 사실 이 적과전 종합위험의 모태였던 특정위험 방식이랑 이 인삼. 지금은 인삼은 특정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삼은 기억을 하시되 이 위에 있는 단서조항 위에 있는 개념은 적과전 종합위험의 과거 상품이었다. 그래서 저희 적과전 종합위험을 아시겠지만 이 적과와 착과수를 통해서 또한 기준 수확량을 구하고 그 기준 수확량을 보험 가입을 할 때 그 당시에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써보면 이 과목에서 오늘은 적과전 종합 2를 한번 쭉 하도록 할게요. 보험 상품이 이 과목에서 더 자세히 할게요. 그 평년 착과수, 평년 착과량으로 해서 100%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가입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때 시점에 가입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이 보험 상품이 또한 그 농협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현지에 가서 주수가 몇 개고 수령이 뭐고 품종이 뭐고 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조사를 못 해요. 농협 직원이 한 명, 두 명이 몇백 명, 몇천 명의 농민들이 가입하는 상품들을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걸 응기응변을 한 게 적과와 착과수를 하자. 그래서 가서 조사를 하는 거야. 이 적과 종료 시점에 가서 조사를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잡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이때 가입했던 걸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거는 이거는 어차피 2차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정을 할 건데 그래서 나왔던 양이 나올 거잖아요. 그 양에다가 여기 보면 단위당 가입 가격 보통 저희가 양이니까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당 가격이다. 그걸 그냥 단위당 가입 가격이라고 써 있으니까 특별히 의미 부여할 건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특정형이 나오면 무조건 적과와 착과수랑 기준 수확량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없어진 상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삼 같은 경우는 인삼은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시설이 들어가 있는 작물들이 있어요. 어떤 비가림시설 작물, 그다음에 해가림시설 작물, 그다음에 원해시설 작물들이 있잖아요. 그때 인삼 같은 경우는 해가림시설 작물이기 때문에 가입 면적을 통해서 그 칸 넓이에 따라서 몇 칸에 가입을 했고 하는 거 기준들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는 가입 면적이나 재배 면적을 가지고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어떤 기준가액이나 가액을 가지고서 산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가액을 가지고서 재배 면적이나 가입 면적을 곱해서 어떤 가액을 산출했었던 건데, 그래서 가입 면적, 지금 이제 재배 면적으로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가입 면적으로 해서 단위당 가입 가격, 여기는 제곱미터당. 이건 암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여서 면적이니까 단위당은 제곱미터당, 수확량이니까 여기는 그냥 킬로그램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저희가 2차 과목이랑 연결성 있게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곱할 산정하되 보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희가 할 때 말 그대로 저희가 보면 재배 면적 곱하기 연금 가액이에요. 연금 가액이라고 하면 어차피 2차에서 보시겠지만 가입한 연도에 플러스 1년 걸 갖다 가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가입 면적이나 재배 면적과 이 연금에 대한 정보가 다르면 계약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 적과전이 또 나왔네요. 적과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특정위험에 관련된 그 방식에 대한 사과, 배, 단감, 떨군간 상품이 있었고, 그다음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들이 지금 다 삭제되고 지금 올해는 저희가 적과전 종합 2 상품을 공부를 할 거니까 과거에 있었던 상품입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은 역시나 적과와 착과수가 똑같고 기준 수확량 똑같고 단위당 가입 가격 내용은 똑같다. 그러면 이거 차이점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위험 보장하는 거예요. 한 5가지나 7가지만 보장해 주는 거고 종합위험은 다 보장할 거예요. 적과전에 대한 종합위험. 여기는 특정위험. 그런 차이라는 것들만 구분하시면 되세요. 어차피 같은 상품인데 보상하는 제해만 틀릴 뿐인 건지 구성 내용은 차이가 없으니까 같은 내용이다 봐주시면 되세요.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종합위험 방식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종합위험이라고 보면 나머지 종합과수, 그다음에 저희가 밭작물, 논작물 다 그게 종합위험 상품들이에요. 지금 조건 종합위험 2 상품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그다음에 뭐 인삼이나 어떤 생산비 보장을 하거나 뭐 시설 작물이나 그런 것들 제외한 나머지가 다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종합위험 방식은 저희가 알다시피 이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하는 게 저희가 종합위험 방식의 상품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결된 크로스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합위험 방식 상품을 뭔지 모르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밭작물, 일반적인 과수, 상품 구성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설정을 해서 거기다가 킬로그램당 가격을 갖다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을 공부 어느 정도 됐다고 하시니까 연결성 있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나왔네요. 또 이제 생산비 보장.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보장 생산비에다가 재배 면적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물별로 보험 가입 당시에 정한 보험 가액이 뭘까요? 이게 보장 생산비예요. 보장 생산비 설정해서 그걸 가지고서 됐는데 보니까 가입 면적 같은 게 재배 면적이 다르면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조항들이 문제 출제됐을 때는 다른 용어로 쓰지는 않아요. 다른 용어로 쓰인다고 하면 그건 오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만 지금 특정위험 방식, 적과선 종합, 그 다음에 종합위험,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무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저희가? 근데 이것도 지금 방식과 틀려요. 과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보험을 가입을 하고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할 때 그때 나무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해요, 또. 그런데 지금은 그 방식과 틀리지만 이 방법도 그때 방식과 똑같이 그렇게 조사를 했다. 가입으로서 시켜주고 나중에 적과 종료 이후에 적과 착과수를 하거나 착과수 조사를 하거나 피해 조사를 할 때 그때 제대로 된 나무 조사를 하겠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니까 나무손해보장의 보험 가액은 기재된 보험 목적물이 나무인 경우, 당연히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최초에 어떤 보험사고 발생 시 말씀드렸다시피 착과수 조사나 착과피해나 낙과피해 조사가 발생을 하면 그때 가서 조사를 해요. 가입할 때 당시에는 계약자가 말해주겠죠. 나 몇 주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나서 조사를 할 때 판단을 했어. 그때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 생산이 가능한 나무수. 저희가 과실 생산이 가능한 나무수가 뭐죠? 뭐 조사 대상 주수가 되겠죠. 조사 대상 주수. 그런데 여기서 피해 나무수를 포함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보면 과실 생산이 가능한 게 저희가 조사 대상 주수예요. 조사 대상 주수. 그 다음에 피해 주수. 피해 주수라고 하면 고사나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 나거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해가 날 수도 있죠. 근데 그 보상만 안 하는 거예요. 뭐 미보상이나 아니면 뭐 수학불능이나 그런 것들 다 합치면 결국은 저희가 이게 다 합친 게 뭐였죠? 실제 결과죠. 실제 결과 주수. 그래서 나무는 이제 실제 결과 주수에다가 가입가액 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실생산이 가입 가능한 나무수에다가 피해 나무수를 포함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고사나 미보상이나 이런 나무들 다 포함을 해서 거기다가 나무당 가입 가격, 주당 가격을 곱하면 그게 나무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요한 포인트 기억하셔서 어떻게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뒷부분은 뭐 뒤쪽에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나무손해 보장 과실 생산이 가능한 나무에서 피해 나무를 제외한 수의 보험 가입 당시에 나무당 가입 가격을 곱한다. 여기서 뭐가 틀렸죠? 네. 포함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포함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장을 읽어봤을 때는 아무것도 틀린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과실 생산이 가능한 나무에서 피해나무를 빼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결과주수가 아닌 조사 대상 주수니까 실제 결과주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피해나무들을 합쳐줘야 돼요. 포함을 해야 전체 가입을, 나무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왜 했냐면 사실은 이 피해난 나무를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 피해난 나무를 제외했다는 거는 보험금을 안 주겠다는 거니까 보험 가입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포인트들을 어떤 식으로 기출문제에서 틀리게 포인트 잡는지 그것들은 제가 그래서 법조문 밑에다가 OX를 넣어놨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법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법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말장난인 것 같고 암기를 하려고 하니까 암기도 좀 안 되고 그런데 이것들을 좀 다른 상황들이랑 연결시켜서 하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간 내에 충분히 공부가 되실 것 같으니까 같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음 14조 가축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좀 전에는 이제 농작물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제 가축과 시설이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가축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고대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물의 일정한 수량의 적용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가축 같은 경우 저희가 돼지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돼지 같은 경우는 모돈이 있고 종돈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개체수 마리수죠. 마리수 몇 마리나 마리수당 모돈 가격은 70만원 종돈 가격은 84만원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몇 마리 있냐 그 수량에다가 각각 해당되는 가격을 곱한다. 그게 가축에 대한 보험 가액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가축이라는 거는 매 시간 성장하고 자라다 보니까 성장 추이를 반영해서 가입을 해요. 내가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021년 3월 15일이군요. 15일인데 이때 가입을 한 1년짜리 가입을 하면 이때 만약에 소가 100kg이었는데 1년 후에도 100kg이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게 더 성장을 해 나갈 거니까 만약에 이게 한 200kg까지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 성장 추이를 반영한 것들을 계약자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 가입은 한 6개월 정도 된 부분들을 가입을 시켜요. 그래서 한 150kg 정도 된 걸로 가입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평가할 때는 사고가 난 시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사고가 3월 15일 날 가입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뭐 한 11월 달에 사고가 났다. 11월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게 150kg이 아닌 180kg으로 더 성장을 했다고 하면 150kg으로 가입했던 거랑 이때 180kg의 가액과 틀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반영을 해서 이 11월 달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던 11월 기준으로 가져가겠다. 그게 이제 사고가 발생한 때 11월 그때 걸 가져갔다 쓴다. 그것들만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가축이나 이렇게 어떤 보험 가액과 보험 가액 금액을 이제 차이가 나는 품목들이 꽤 돼요. 그래서 그런 품목은 이제 비례 보상해야 되는 게 이런 때 나오는 거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과일이랑 그런 것들은 가입할 때 가격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장 추이가 다른 것들, 품목들은 그것들은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비례 보상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나왔네요. 이거는 가입을 할 때인 거고 손해 피해가 난 것들을 보네요. 피해가 났을 때는 역시나 사고가 발생한 때 3월 달에 가입해서 11월 달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11월 달에 폐사를 했어요. 그래서 폐사를 했으면 폐사에 대해서 이런 목적물의 수량 똑같아요. 몇 마리 폐사했는지 거기다가 적용 가격 곱한다. 소의 경우가 그렇죠. 소 같은 경우는 전전월 산지 평균 가격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 적용 가격들이 이렇게 변동사항 있는 품목들도 있고 돼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는 모유자돈 있죠. 모유자돈.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는 이유자돈으로 성장을 할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육성 비육돈으로 성장하면 각각 가격이 달라져요. 똑같아야 될까? 어차피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근데 소는 시장 가격인데 돼지는 성장해 나가면서 가격이 틀려지잖아요. 왜 그러면 한 뭐 2개월, 3개월까지는 모유자돈인데 그 다음에는 뭐 이유자돈이 바뀌고 돼지 원령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것들을 어떠한 때에 맞게 그렇게 개체 수랑 그 다음에 적용 가격을 곱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이런 가격들은 어떤 보험 약관에서 저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니까 약관에서 정한 가격을 가져가되 시장 가격 등을 적용하는 것들을 보험 약관에 설정한다. 소는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을 썼고 돼지는 이유자돈, 모돈, 이유자돈, 포유자돈,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구분을 약관에서 명시했으니까 맞게 그렇게 해서 한다. 대신 이런 다만 보험 가입 당시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가 이런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 저희가 이게 협정 보험가액이라고 하죠. 뭐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정했으면 따로 협정할 수 있다. 이게 또한 뭐 씨를 생산하고 정자를 생산하고 또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 우유 생산이 좀 좋거나 하는 협정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검정 유량 젖소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따로 회사랑 계약자랑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거 관련돼서 어떻게 응용이 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설은 나중에 보고요. 여기서 보니까 가입 당시에 보험 가입 및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사실. 그러니까 그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안 나오고 이것들을 따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냐 없냐 그것만 물어봤어. 결국은 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 오다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접근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이 앞부분에 시설 부분인데 시설 부분도 지금 이제 기출된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응용을 못 해놨던 거는 옳은 걸 쓰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틀린 걸 쓰는 것들이 좀 제한적으로 나와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출문제 통해서 한번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시설 파트입니다. 시설 파트. 시설은 재배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시설 단가가 얼마인지 이제 그것들만 아시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험 가액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고대해서 역시나 사고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가입 당시가 아니라 사고가 난 시점에 이 피해남 피해 목적물에 이 제조달 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빼준다. 원래 원칙은 절대 보험회사는 계약자한테 이득을 주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새 차를 샀는데 새 차를 내가 1년 탔어. 그런데 새 차 가격을 줄 리는 없어요, 사실. 그 원칙은 내가 이거 새 차, 제조달 가격이 새 차예요. 제가 이제 카니발 타고 다니는데 카니발 4천만 원 샀어. 근데 1년 지났는데 내가 4천만 원 샀으니까 4천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감가 공제, 1년치에 대한 것들을 공제하고 준다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가림시설이나 원해시설 같은 경우 보니까 내가 뭐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그걸 썼는데 피해를 입었어. 근데 그 자재를 쓸 때는 새 거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만큼 면적에서 이게 전체를 이제 새 걸로 처음에 지었어요. 근데 이만큼이 사고가 났어. 이만큼이 사고가 나서 이만큼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는데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2021년에 지었으니까 이 가격으로 주면 좋은데 사고가 내년에 2022년에 났어. 그러면 1년치를 빼고 주는 게 맞잖아요.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갔더니 이 부분을 비가림시설이나 원해시설 갔더니 새 걸로 한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고가 되는데 이거는 중고인데 이 피해 난 것들을 새 걸로 하다 보니까 좀 변칙적으로 그러면 이것들을 어차피 새 걸로 하니까 이것들을 새 걸로 좀 한번 해주자라고 만든 게 그 다음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실질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어떤 때와 이 곧에서 산정한 피해 목적물의 원상 복구 비용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중고로 하면 중고 가격, 또 새 걸로 하면 제조달 가액으로서 보장을 해준다.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지금 현장에서는 제조달 가액으로 다 하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이거는 2차 과목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이제 제조달 가액으로 기억하시되 원칙상으로는 제조달 가액에서 이득을 금지하기 때문에 감가한 금액을 빼서 산출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 그 원상을 복구했던 비용들 만약 새 걸로 교체했으면 감가하지 않고 새 거에 대한 비용을 준다. 그 정도 선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3번 조항에 보면 보험 가입 당시에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또 이것도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나왔으니까 같은 문장을 똑같이 다른 조항으로 해서도 또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한번 간략하게만 한번 지금 17개의 조항 중에서 한 10개의 조항을 봤어요. 벌써.
이제 한 7개의 조항들은 각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들 크게 어려움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학습하시면 충분히 80점 이상은 맞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합격한다고 썼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의 별표 부분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험금 산정하는 거나 피해 사실 확인하는 것들 그 다음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요.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기출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네.